네, 안녕하세요. 김정로 TV의 김정로입니다. 자, 오늘은 2월 11일이 되겠습니다. 2월 11일은 아주 역사적인 사건으로 아관 파천이 있었던 날입니다. 갑오경쟁이 이제 일어나고, 그 다음에쯤 되죠. 아관 파천이 일어났던 게. 아관 파천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겨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진물을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한 나라의 국왕이 음, 자기 나라에서 자기 영토에서 뭔가 이제 직무를 보고 정사를 봐야 되는데 어, 사실 이제 공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취해복권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나라의 왕이 벌린 사건입니다. 비록 어이없는 사건이긴 하지만 부러운 역사도 역사이기에 그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창씨 개명이 시작된 날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여성 과학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또 딸기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관 파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관. 아는 저 러시아 할 때 이제 아죠. 예. 로소아죠, 로소아. 한자로 로소아인데 그 아자가 즉 러시아를 뜻하는 거죠. 여기서 러시아는 러시아 제국을 얘기하는 거죠. 1896년 얘기니까. 어, 관, 즉 공관이라는 뜻이고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뭔가 거처로 옮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공관으로 어, 저때 당시 이제 고종이니까 고종이 이제 잠자리로 옮겨갔다 이런 얘기죠. 네. 청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1896년 2월 11일부터 1897년 2월 20일까지 1년을 가 있었네요. 조선 고종과 세자가 거처를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겼던 사건. 참 이게 지나간 얘기니까 그렇지 사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응? 아니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남의 나라 공관으로 거처를 옮겨요? 참 뭔 사연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자 이를 계기로 1894년에 이제 갑오경장이 있었죠. 갑오개혁. 사실 홍범 14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갑오경장 갑오개혁에 이제 이게 일어나고 이제 친일 개화파가 이제 그 정권을 다시 잡았죠. 1884년에 갑신정변에서 실패한 개화 친일파들이 이제 다시 이제 그 어, 전국의 주도권을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혁을 시도를 하는데 그 개혁이 뭐 우리가 홍범 14조를 보고 우리의 최초의 근대적 뭐 헌법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고종이 그게 싫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 내용을 보면 고종의 어떤 왕권을 갖다 자꾸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고종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이기적인 사람인데 왕으로서의 어떤 그 권한을 갖다가 이제 자꾸 제한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게 싫어서 절로 갔겠죠. 예.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친일 개화파 정권이 이제 제대로 안 되니까 무너지게 돼 있죠. 예. 왕이 싫었는데 왕하고 자꾸 갈등을 빚어봐야 뭐 그러는 사이에 이제 정권이 무너지고 나니까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가서 잠을 자고 있으니까 친러파가 이제 득세해서 정권을 이제 장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바로 이제 아관 파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배경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우월권을 확보를 했다. 즉 1894년 7월부터 1895년 4월까지 한반도와 중국의 동북 지역에서 이제 청나라하고 일본이 싸웠죠. 참 남의 나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싸우는 것도 웃기는데 어찌됐든 거기서 이제 일본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조선에 대해서 이제 어, 청을 몰아낸 거죠. 말하자면. 일단 우월권을 이제 일본이 이제 주게 된 거고. 그래서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또 랴오동, 요동반도를 할양받는 등 요동반도는 우리 서해에서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요동반도가 있죠. 요령성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요동반도를 이제 할양받아갖고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만주로 이제 서해를 타고 쭉 올라가서 군사가 이동할 수 있는
즉 대륙 침략을 할 때 쉽게 상륙할 수 있는 발판이 이제 요동반도에 마련이 된 겁니다. 근데 그러자 1860년대에 이제 끊임없이 이제 그 부동항을 찾아서 이제 남하 정책을 피던 러시아, 러시아하고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나중에 이제 러일 전쟁으로 이제 그 비화가 되겠죠. 이제 조선 내에서도 친러 세력을 심으려고 했던 러시아 이 자꾸 부딪히는 거죠. 그 동아시아에서 이제 일본이 너무 독주를 한다고 이제 보니까 이 러시아가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어, 같이 이제 삼국 간섭을 해갖고 어, 이 요동반도를 갖다 이제 반환을 이제 하게 만들었어요. 생각하면 일본 애들도 화가 나겠죠. 하여튼 러시아의 영향력에 자극을 받아갖고 이제 막 러시아가 저렇게 이제 삼국 간섭까지 이제 하면서 일본이 이제 점거했던 그 야오동반도를 반환을 하게 하고 뭐 막 이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이제 득세를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고종이. 고종의 판단이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의 왕실, 그다음에 일부 정치 세력에서는 이제 일본을 배척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러시아하고 이제 친해지려고 했겠죠. 갑신정병 이후에 갑오경장으로 인해서 또다시 이 친일 개화파들이 이제 정권을 잡고 득세하는 게 아주 그 꼴보기 싫었던 인간들은 정말 이제 자기 세상을 또 만난 거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예. 그동안에 이제 친일 개화파 정권에 이제 막 눌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비도 이제 눌려 있었고, 뭐 완전히 뭐, 민비뿐만 아니라 그 척족, 그러니까 친척 그 세력들. 사실 이때 그 갑오경쟁이 이제 일어났을 때는 뭐 민비뿐만 아니라 그 척족 세력까지 전부 다 이렇게 배척을 시켜갖고 마치 감옥은 아니지만 감옥에 가둔 것 같이 이렇게 어, 감히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민비가 그 자기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하고 이제 구미공사관, 이제 미국 쪽이네. 미국 쪽에 이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어, 미국 쪽에도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러시아 쪽에도 친하게 지내요.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그 경향을 막 이제 보이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득실득실하게 이제 꼬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때 러시아 공사 베베르는 미국 공사와 함께 어, 명성황후 세력에 이제 접근해서 친러 정책을 실시할 것을 권유했다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때는 왜 이 그 친러 정책을 실시하라고 권유를 했을까요, 정말? 하기야 그 러시아가 남하하는 것을 갖다가 견제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건 영국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영국은 이제 영일 동맹을 맺어서 일본하고 같이 이제 러시아의 남하를 갖다 이제 저지하려고 했던 거죠. 미국은 그런 어떤 현상에서 조금 동떨어져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친러 정책을 실시하고 그렇게 이제 다시 득세하는 명성황후 아니, 민비죠, 민비. 예. 명성황후도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이게 용어를 다르게 써서 죄송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을미사변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본 낭인들에 의해서 이제 민비가 이제 살해되는 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그것도 조선 궁궐내에서 일어났으니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사실. 자, 을미사변을 볼까요? 이에 새로 부임한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 미우라 고로는 1895년 8월 20일. 그러니까 94년에 갑오경장이 일어났는데 뭐 1년 정도 지나면서 어, 그 이제 그 개화파 세력들을 고종이 이제 다 이제 밀쳐낸 거죠. 그러니까 김홍집도 마저 죽고 길바닥에서 참 진짜 저 시대를 생각하면 뭐 아주 그냥 답답해요. 그죠? 1895년 8월 20일 일본인 낭인과 훈련대를 경복궁에 침입시켜 민비를 살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킴으로써 일본 세력을 만회하고자 했다. 이게 이제 자꾸 일본이 밀려나니까 그걸 밀어내는 그 중심에는 이제 민비가 있으니까 이제 민비를 이제 살해를 한 거예요. 이렇게. 참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뭐 아무리 뭐 민비가 뭐 이렇고 저렇고 해도 그래도 그때 당시에 이제 조선의 국모였는데 한나라의 왕비를 갖다가 참 낭인들이 들어와 자객들이 들어와갖고서 참 살해한다라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혹자는 뭐 하도 그냥 일본 세력에 눌려갖고
고종도 손을 못 썼다라고 하는데 정말 고종은 잘 알겠죠. 뭐. 자, 친일 개혁파 내각은 단발령을 실시를 했는데 이 단발령 실시를 비롯해서 급진적 개혁 사업을 재개를 했으나 민비 사례와 단발령은 오히려 조선인들의 반일 감정을 이제 촉발시켰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민비 아무리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래도 우리 왕비인데 어떻게 일본 놈들이 이걸 왕비를 살해하냐? 이게 반일 감정이 안 일어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단발령을 실시했단 말이에요. 머리를 깎으라고 하니까 그때 그 말이 이제 있었잖아요. 신체발 보는 수지부모, 차두가단 차발불가단. 목을 칠지언정 내 머리를 자를 수는 없다. 그러니 반일 감정이 여간하겠어요. 이제 그러면서 전국적인 이제 의병이 이제 일어나게 됐다. 의병이 분기를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민비가 그렇게 경복궁에서 살해되고 나서 고종이 또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이제 됐다라는데 참 정말 저때 고종 심정이 어땠을까요? 마누라 안 죽었는데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참 자객이 들어와서 살해를 했는데 나도 죽겠지 이 생각을 했을까요? 뭐 물론 그 생각했겠죠. 하여튼 그를 계기로 친미 친노 세력은 고종을 궁궐 밖으로 데려가 자신들이 중심이 된 새 정권을 세우고자 했다. 그러니까 뭐 이걸로 봐서 뭐 휘둘리고 뭐 막 이제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파천이 일어나는 겁니다. 1895년 겨울 친러 세력이었던 이범진은 러시아 공사 베베로와 그 당시 친미파였던 이완용 등과 모의하여 고종에게 접근해서 왕실의 안전을 위해서 잠시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길 것을 이제 종용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고종은 또 내가 이러다가 죽지, 응? 그리고 에이 골치 아파 죽겠어. 그러니까 마지못해 그게 이제 동의를 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가는 척하고 이제 갔겠죠. 1896년 2월 11일 바로 오늘입니다. 새벽에 왕과 왕세자가 궁녀의 가마를 타고 참 오죽하면 궁녀의 가마를 타고 왔을까요? 극비리의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파천을 했다. 이제 저때 이제 덕수궁 지금 덕수궁에 이제 고종이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 뭐 바로 뒤가 러시아 공사관이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파천 직후에 고종의 명령으로 개화내각의 총리 대신 김홍집과 동상공부 대신 정병화가 차명되었고 이 차명이라는 게 맞아 죽은 거예요. 길바닥에서. 응? 내부 대신 6일준을 비롯한 10여 명의 고관은 일본 군용으로 도피를 하고 일본으로 망명을. 갑신정병과 같이 갑오경장도 또 이제 틀어진 거죠.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이 이제 또 지나가는 겁니다. 학지부 대신 어윤중은 도망가던 중 백성들에게 살해되었고. 참, 이게, 요 밑에 이제 그 자료가 있는데, 백성이라기보다 보부상들에 의해서 살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보부상들은 이제 고종의 명을 받들던 그런 이제 집단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 대신 김윤식은 제주도로 이제 유배를 갔네요. 이렇게 이제 친일 정권이 무너졌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숨어있던 친미 친노파 인물들이 대거 등용이 되겠죠, 당연히. 이제 친노의 나의 내각을 구성을 한 거예요. 이들은 친일 내각의 실시한 갑오 을미 개혁 사업을 중단하고 내각은 의정부로 환원돼요. 의정부는 저 경기도 의정부가 아니고 의정부 있죠. 행정기관을 보는 의정부. 한동안 약화되었던 전제 왕권이 다시 강화됐다. 즉 갑오 경장에 의해서 홍범 14조라는 근대적 개혁을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하니까 다시 이제 옛날 왕권 시대로 또 돌아간 거예요. 고종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짐이 곧 국가이듯이. 그래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가 되겠죠. 그리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는 동안 조선 정부의 인사와 정책은 러시아 공사와 친러파에 의해서 좌우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이 러시아가 이렇게 득세를 한다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 국제 정세로 봐서 이제 어, 영국 입장에서는 이거 남한은 러시아를 막을 수 없는 거죠. 조선이전하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카스라 테프트 조약이라는 게 있지만은 일단 저런 상황에서 영국의 입장에서는 일본하고 손을 잡고 그 영일 동맹이잖아요. 그리고서 저렇게 남하하는 러시아를 갖다 어떻게든 격퇴시키려고 무척 고민을 했을 겁니다. 자, 역사적인 의미를 볼까요? 이 파천은 기본적으로 청일전쟁 이후에 동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려던 일본과 이를 저지하려던 러시아 간의 세력 다툼의 결과다. 참 저렇게만 얘기하기도 참 껄쩍지근하네요. 어떻게 보면.
물론 뭐 당연히 그 두 나라가 세력 다툼을 했죠. 근데 그 나라가 세력 다툼을 왜 우리나라에 와서 하느냐 이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튼튼하게 방비를 했다라면 저런 세력들이 들어오기 전에 차단이 됐을 텐데 그냥 속까지 다 내주고 그래서 이제 고종을 보고 참 고종을 황제라고 얘기하는 것도 달갑지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 다음에 1897년 2월 20일 고종이 다시 환궁하기까지 이제 돌아오네요. 러시아 공사관에서 머무는 1년 동안 러시아를 선두로 한 구미열강은 왕실을 보호해준다라는 대가로 각종 경제적 이권을 약탈을 해요. 무슨 뭐 금광 채굴권이나 뭐 아니면 철도 부설권 이런 걸 다 이제 뺏긴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강대국 입장에서 보면 호혜의 원칙이 있잖아요. 호혜성. 그러니까 야, 왜 러시아한테만 이렇게 주느냐? 우리한테도 다오. 그래갖고 또 뺏기는 거예요. 자, 하관 파천에 대한 썸네일을 이렇게 하나 소개를 했는데 시간이 되시면 접속하셔갖고 좀 더 자세하고 명확한 내용을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종의 아관 파천은 러시아 공사관 한 곳에 그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팔관 파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공사관 한 곳이 아니고 뭐 미국, 영국, 일본 뭐 해갖고 8군데 공사관에 나 거기 가 있을 테니까 좀 자리 좀 하나 내줄 수, 잠자리 하나 내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8만 8천이 다 이제 그 러시아 빼놓고 다 이제 안 받아준 거죠. 즉 8개국 공사관이나 공사에게 8천을 원안히 받아달라고 부탁을 한 곳이자 거절당한 곳이 8개국이라는 의미가 되겠다. 그렇죠? 8곳에 부탁을 하고 또 계속 거절을 당한 거죠. 관련 자료를 아래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임진왜란 때 선조가 신의주에 머물면서 성제국인 명나라가 자신의 파천을 받아달라고 간청을 하고서 진짜 쓰러져가는 오두막 같은 데서 기다리고 있던 거고 뭐가 다르겠느냐. 고종을 떠올리면 선조가 생각이 나고 선조를 떠올리면 고종이 생각. 고종을 생각하면 최근에 또 생각나는 인간이 하나 있죠. 못된 인간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박종인 기자의 영상이죠. 황제가 집을 버린 8관 8천. 1894년부터 1905년까지 11년 동안 8군데를 이제 헤맸네요. 이건 매국노 고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것도 썸네일만 보여드리니까 그, 어, 이 자료에 링크를 하시면 그 내용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오늘 또 창씨개명을 이제 한 날이에요. 아까는 단발령이었죠. 창씨개명도 이제 오늘 이제 했네요. 보겠습니다. 일본식 성명 강요 또는 창씨개명. 창씨개명은 일본어로 읽으면 소시가이메이 이렇게 되죠. 있습니다. 예. 창씨 소시가이메이. 예. 1940년 2월 11일 날이에요. 바로 1940년 오늘입니다. 이날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 직전까지 일본이 조선인에게 일본식 성씨를 정하여 쓰도록 강요를 한 것을 말하는 거죠. 네. 자, 1939년 11월 10일 조선총독부는 조선민사령을 개정을 했는데 제령 제19호라고 합니다. 조선에서도 일본식 시명제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1940년 2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시를 정해서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는 성명이라고 하죠. 네, 성명. 근데 일본 애들은 시명이라고 합니다. 이 시자가 결국은 우리의 성이에요, 성. 그러니까, 성을 바꾸라는 얘기죠. 창씨개명. 그러니까, 일본식 성명을 갖다 강요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김씨 같으면은 뭐, 금전, 아천자를 쓰면 이제 간에다가 되죠.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무지랭이들은, 조선의 무지랭이들은 그냥 바꾸라니까, 민사령, 법령에 의해서 바꿀 수뿐이 없는 거예요. 바꾸고 싶어 바꿨겠어요? 세상에 눈 뜨고 딱 태어나서 눈을 뜨니까 일제 하늘 밑이었던 거를.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뭐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다라고 그래서 이참 창씨개명을 했다라고 해서 참 비난할 수도 없어요.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아주 그냥 나서서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가 1940년대니까 거의 이제 일제 말기지만 이게 말기라는 게 이렇게 느껴졌겠어요. 점점 더 그 폭정은 심해졌을 텐데. 그러면은
어, 그, 그 일본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갖고서 그때 당시 지식인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판단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건 또 다른 자료에서 얘기를 한번 갖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가 하면은 오늘이 여성과학인의 날입니다. 매년 2월 11일은 세계 여성과학인의 날. 잠깐만요. 좀 잠깐 위로 올라가 볼까요? 네. 네. 죄송합니다. 날짜를 확인하느라고. 세계 여성 과학인 인터내셔널 데이 오브 우먼 앤 걸스 인 사이언스 여성 과학인들의 어떤 그들의 의지라고 할까? 그런 응원하고 그다음에 소녀와 여성들이 앞으로도 과학 기술 분야에서 동등하게 동등인데 등등이라고 했나요?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유엔이 이제 지정한 날이라고 하네요. 글쎄요, 이게 세계 여성 과학인의 날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관련 학계에서는 뭐 이 날을 이제 기념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국가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작년에도 이 여성 과학인의 날 해서 방송을 하나 이제 제가 만들어서 로딩을 한 경우 했었는데 어찌됐든 2월 1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 과학인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계에서 이 여성들 그리고 앞으로 성장해갈 소녀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날이다. 네, 이소연 씨인가요?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이 있죠. 네. 그분이 뭐 몸이 안 좋았었다고 그러는데 요새 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2월 11일이 또 딸기의 날이라고 합니다. 한겨울에 무슨 딸기냐? 요새는 뭐 온실이 있으니까 딸기가 보통 5월, 6월 이때 막 나와서 저기 먹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뭐 한겨울에도 딸기가 다 나오죠. 네. 그만큼 온실에서 재배가 다 가능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2월 11일, 3월 11일도 딸기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틀을 정해서 딸기의 날로 이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매년 2월 11일은 딸기의 날로 자기 지역에서 생산된 딸기 우수성 홍보와 딸기 소비 촉진,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제정한 날이다. 그러니까 이건 경상남도 지역에 이제 이렇게 편중돼서 지켜지는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딸기의 날이라고 해서 무슨 발렌타인데이나 뭐 화이트데이 같이 이렇게 많이 대중한테 알려진 그런 날은 아닌 것 같으네요. 그런데 일본은 1월 5일이 딸기의 날이라고 합니다. 1월 5일이 이게 일이 있지죠. 이치니산시 고조, 이치고. 15는 뭐 주고지만은 하나하나 읽으면 이치고예요. 이치고가 딸기가 일본말로 이치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1월 5일을 갖다 딸기의 날이라고 이렇게 정했다고 일본은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오늘의 주제는 아관파천이고 이게 결국은 뭐 울미사변 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그냥 뒷 배경이 이제 될 수뿐이 없었는데 결국은 남의 나라에 와갖고 외국 세력이 이제 득세를 하고 우리나라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그들의 각축의 장을 이렇게 내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그런 와중에서 한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제 팔관파천까지 할 정도로 우왕좌왕하고 여기저기 찝쩍거리고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나라를 일본에 넘겨줬죠. 일본에 빼앗긴 게 아닙니다. 넘겨준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사실은 예, 조선 만국 조선을 바라다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곰돌이가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네요. 네. 정말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고종과 같은 지도자가 또 나타난다면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예. 우리는 작금의 고종과 같은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을 한번 또 만났었죠. 예. 지금은 이제 정권이 바뀌어갖고 뭐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아관파천, 우미사변, 철관파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창씨개명,
그다음에 여성 과학인의 날, 딸기의 날, 참 여러 가지의 날이 이제 의미가 겹쳐 있는데 어쨌든 좀 많이 마음이 착잡합니다. 자, 이상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